코스피가 3,300을 넘었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썼고 그다음에 그 주가가 지난 5개월 동안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했지만 작년 말 같은 급등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3,300을 넘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서부터는 질문이 채택되신 분께 경제서적과 제주 조각공원 입장권 중에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토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 넘어서 3,300 넘었습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글쎄 뭐 이게 실적 장세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강하고, 예, 사실 지난 4월, 5월, 그러니까 지금 이번 6월 달은 어떤지 아직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 경제 지표가 6월 달에 해당되는 경제 지표가 다음 달에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지난 1분기는 보복 소비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의 투자도 굉장히 활발했고, 그래서 소비, 투자, 고용 전반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 이게 4월 달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소비가 이제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요.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아니 뭐 사람들이 보조금도 받았는데 소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예. 4월, 5월은 심지어 전월 대비로 소비가 마이너스도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산이 위축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도 4월, 5월 두 달 연속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장기금리도 좀 떨어지고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약화됐던 게 지난 5월 달 그리고 이번 달에 나타났던 주된 현상이죠. 왜냐하면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경제 지표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4월 중순 이후로 미국 시장도 아주 완만한 예, 그렇죠. 횡보세거나 아주 완만한 상승세 그런 예.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저기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이제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러면 2분기에 실적이 부진했던 거는 뭐 7월 달에 발표는 되겠습니다만, 예. 7월 달에 발표가 되면 그럼 이거 실적 바닥 찍었다 생각하고 3분기부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이지만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속도가 일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예. 유동성 장세 말고요. 그러니까 예, 작년에 유동성 장세였는데 그렇죠. 이게 아니고 실적 장세인 경우에는 딱 요 정도 속도인 것 같아요. 요 정도 예. 속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시장이라고 상승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로 주가 지수는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투자를 할 걸 그랬나 그러는데 지금 보면 뭐 이 정도 올라가는 거 뭐 이거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는 투자를 해봤자 뭐 얼마 벌지도 못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이제 실적 장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 결국 보게 되면 작년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현재까지 주식시장에 스테이지 세 번째 스테이지가 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아시는 것처럼 1,400까지 떨어졌다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전에 많이 떨어졌던 주식뿐만 아니라 이른바 성장주를 가지고 한 번을 했었고, 두 번째는 2,000에서부터 3,000까지 올라오는 과정 아시는 것처럼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올렸고,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가 열리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시장의 모양도 조금 많이 다른 것 같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중에 특징적인 것을 보면 시장 자체가 완연하게 개별적인 종목별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세 번째 스테이지를 본격적으로 여는 그 신호가 됐던 주식이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게
작년도 제일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때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올라가는 건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성장주 해가지고 집단으로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이번은 그게 아니고 요것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또 형태인 것 같거든요. 개별 종목별 움직임이 그 이후에도 보면 여러 업종들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도 여러 주식들이 다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별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의 모양 자체가 개별적인 종목별로서 움직이는 형태로 이렇게 바뀐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주식시장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한 거 전부 다 올라가고 예. 그리고 사실 처음 올라갈 때는 대장주가 어떤 주식이냐면 제일 부실한 주식이 대장주가 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 전에 많이 떨어지고. 네, 그 전에 많이 떨어졌고 워낙 저가다 보니까 이제 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모이는데, 근데 이게 한번 상승이 끝나고 조정을 꽤 받고 나면 예. 이제 두 번째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첫 번째처럼 그냥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좋아질 것 같은 것에 소수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을 확실히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주도주가 이제 확실하게 대형주 중심이 되죠.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실적 장세에서의 주가 상승은 이게 뭐 비슷한 것들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확실한 대형주가 끌고 가는, 그러면서 이게 중소형주 중심이 아니고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소형주 하다가 재미없어서 대형주로 바꾸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 종목에 이게 그 가격 움직임이 잘 안 나타나는데 대형주는 저렇게 큰 종목이 하루에도 저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유동성 장수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대형주 중에서 그 특정한 종목들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예.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런 식이겠죠.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이제 이 외국인 기관 개인이 전부 다 그런 식의 특정 몇 개의 대형주 중심으로 모여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택함을 받은 주식과 택함을 못 받은 주식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버리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실적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다음 주, 그러니까 임박한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2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1분기만큼의 기저효과로 해서 뭐 영업이익 100% 정도 증가하고 이렇게 수치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그런 정도의 실적이 나오게 되면 1분기 실적이 나올 때하고 다르게 상당히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실적이 정말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주식시장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다라는 거는 사실 지난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예.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마도 전분기, 지난 1분기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아질 것이냐에 좀 시장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는 생산활동의 위축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운임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1분기와 달리 좀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4월달 수치를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전월 대비해서. 뭐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지표 보게 되면 뭐 판매도 그렇고 투자 쪽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긴 했는데 소매 판매나 생산, 고용 이쪽에서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위축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나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2, 3개월 동안 기업 주가가 좀 횡보했다. 그 이유는 2분기의 일시적인 주가의 일시적인 실적의 부진을 이 선반영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부진한 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냐. 왜냐하면 다음
달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또 과거의 일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바이러스 변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며칠 전에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좀 경제 지표가 부진해 보이는데 가을쯤에는 정말 확실하게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이제 조심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름까지는 지금처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가을이 되면 확실히 고용도 크게 늘어나고 경제 지표 전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강해져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뭐 일시적으로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제가 여쭤보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존송님이 그 질문을 주신 건데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이런 그 발작 현상 이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낸 리포트가 그런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경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그러면 이 재정에서 팽창 정책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쓰는 재정 확장 정책은 유례가 없는 정도의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GDP의 그 전에 한 20% 정도를 정부가 지출했는데 향후 10년간 최근에 이게 35%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내려오고 있죠.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인 건데 팬데믹 이후에도 향후 10년 동안 이걸 GDP 25%씩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재정을 계속 쓰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가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한 게 기본적으로 재정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풀겠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또 공화당도 수용을 해요. 야, 이렇게 재정 많이 풀면 이거는 그 통화 정책 쓰는 것보다 재정을 많이 풀게 되면 확실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1, 2년 잠깐 쓰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쓰겠다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거 물가 잡으려고 중앙은행 금리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경기 침체 오고 인플레이션 오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봤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서 중앙은행도 이게 재정 지출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잠깐씩 긴축 스탠스를 취해서 요 인플레이션 걱정을 줄여주는 거지 이걸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경기를 꺾겠다. 그렇게 이거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과 이것을 잘 조합을 해서 조합해서 그 팔러시 믹스 정책 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조합을 해서 인플레이션도 좀 둔화시키고 성장은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허송호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논란이 있어요. 한 가지는 연준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우리는 타겟이 아니네. 단기 금리가 올라가겠네. 우리는 뭐 좀 내려가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장기 금리가 그래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됐다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 한다고 하더니 몇 달 더 남았네 시간 좀 있다 그럼 조금 더 내려가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동안 테이퍼링 할지 모른다 생각하고 장기 채권을 덜 샀대서 안 되겠다. 좀 늘려놓고 가자. 이거 몇 달 더 걸릴지 모르겠다.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경제 지표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건데 이걸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고점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 시장에서는 잠깐 그렇다가 또 가는 거겠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복합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다 경제 지표가 이게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좀 경기가 흔히 모멘텀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모멘텀이 약화됐다.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좀 내려온 거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이제 뭐 단기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단기 금리 올라오고 이래서 잠깐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 건데 주식시장은 이걸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일시적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송민규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건데요.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환율이나 또 외국인 수급, 코스피 지수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라고 하는 건데 우선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거의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연준보다도 훨씬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배경이 뭔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은행이 인상을 하게 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글쎄 뭐 한국은행 뭐 미 연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너무 완화적인 정책을 쓰고 가는 건 좋지 않지 않겠느냐. 예.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자산 가격의 버블 우려도 있고 이게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가 50bp죠. 미국 제로 우리나라 0.5%. 예, 0.5%. 예, 근데 이게 이제 1% 정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벌려놓고 예.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갖는 것이 작년에 미국은 경제가 아주 심각한 침체로 갔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 전에와 달리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모양이죠. 이것 때문에 정치권에 큰 변화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계속 이걸 이제 저금리 정책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뭐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정서하고도 어느 정도 맞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그 피해를 입는 쪽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것저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그런 게 뭐 더 이상 이걸 계속 끌고 가지 말자. 어느 정도는 정상화를 해도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저도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지금 정도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저금리를 지속하는 것보다 금리를 조금 올리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는 게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네. 근데 뭐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취약계층은 좀 타격을 크게 입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하라고 금리를 올리냐? 취약계층 어떻게 하라고? 근데 취약계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상가로 인해서 그 대출이 좀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쪽 취약계층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내지 10%가 채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이쪽을 많이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아마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걸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한다고 전체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고 해서 이 취약계층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하라고? 이쪽은 여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낮은 금리 때문에 이제 자산 버블 위험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자 부담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거는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또는 이쪽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금리를 낮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제로 금리를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금리를 제로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는 특별하게.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가령 뭐 우리 국회에 가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한도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이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면서 제로금리로 가져가서 취약계층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고 이쪽은 이자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좀 금리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물가 때려잡고 자산 가격 때려잡겠다고 금리를 막 올린다는 게 아니고 정상화시킬 수 있겠다. 그 정도 이자 부담 능력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자산시장에 버블이 광범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감안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우리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글쎄요, 버블이 있을 때 통화정책을 강하게 긴축적으로 쓰면 버블이 붕괴하고 나라 경제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버블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단계에서 좀 세게 가자 이렇게.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제가 볼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약한 정도의 긴축을 오랫동안 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강한 긴축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경기가 아주 심각하게 위축이 될 수 있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경제를 위협할 수 있겠죠. 그게 네. 아니고 금리가 아주 조금씩 오랫동안 올릴 것 같다, 몇 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이 자산에 대한 투기적인 행동보다는 실물에 집중하게 되고 자산에 대해서는 좀 잊어가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한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약한 정도의 긴축이 긴축. 가령 뭐 1년에 금리 한 번 인상하는 이 정도가 몇 년간 이어지는 한 번 네. 내지 두 번이겠네요. 몇 년간 이어질 수 있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면 버블 붕괴 위험도 좀 낮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도 좀 억제하고. 예, 억제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올해 연말 정도까지 많아도 2번을 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두 번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한국은행 예전에 했던 이야기대로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하고 우리가 이제 한 100bp 정도 네.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75bp 밑으로 더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50bp까지 간 거거든요. 미국 제로 우리 0.5. 그다음에 0.75까지 올리고 나면 어느 정도는 뭐 우리도 이 정도면 금리가 너무 낮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네. 하게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정도라고 한 번 정도. 생각합니다. 예, 올해는 연말까지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연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정책을 둘러싸고 연준 내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혼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연준 내부에서 이제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연준도 결국은 앞으로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예.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일의 일은 모르니까. 이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입장을 이야기는 합니다만 결국 이게 연준은 보면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하긴 해요. 근데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 보면 FMC하고 결과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데이터에 충실합니다. 예. 데이터가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합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아직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긴축적이지는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근데 네. 뭐 이제 6월달 이후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들 한다고 한다면 올해 가을쯤 되면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을 본격화할 만큼 그렇게 데이터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네. 되면 지금 아직 우리가 뭐 테이퍼링 하는 건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근데 이번에 연준의 뭐 FMC는 저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예, 성공적이었다. 예, 인플레이션 기대가 시장에서 이제 뭐 연간 앞으로 10년 동안 2.5%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예. 2.2%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완화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연준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FOMC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